자, 오늘부터 회사법이에요. 우선 회사법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미니맵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어떤 수업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책에도 나오지가 않아. 그런데 이 책을 요 그림을 그려서 요걸 봐가면서 공부하는데 되게 편해요. 헌법 강의에는 안준학 선생님 있죠? 안준학 선생님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갖고 이 그림을 갖고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책을 하나 만들었어, 자기가. 그래서 그 책을 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안준학 선생님 변호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근데 출판사에서 안 내줘갖고 내지는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출판사가 내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출판사에서 내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내봐라 그랬는데 뭐 없어졌대 그게. 어쨌든 이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회사법 맨 앞부분에다 그려 놓으세요. 자, 이거는 지금 뭐 법률 용어 이런 거 잘 뭐 쓰기도 쓰겠지만 그냥 회사의 그냥 경제적 실질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감안하세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우선 회사라는 거는 공동기업이에요. 공동기업은 돈 내는 놈이랑 일하는 놈이 모여갖고 하는 기업이라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기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일 잘하는 놈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놈은 일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둘이 모여갖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공동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거를 예상해 놓고 만든 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도 거의 다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갖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식회사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를 전제로 한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아요. 돈 내는 놈이 많다고. 돈 내는 놈이 많아. 돈 내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 우선 회사를 하려면 돈을 모아, 회사에다가. 돈 내는 놈이 돈을 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예요. 여러분들 경제학부나 이런 데 나온 학생들은 대차대조표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회계학에서는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죠. 근데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법률 용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모아요.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부채는 사실 없겠지. 근데 나중에 하면 부채도 생겨요. 주주들이 모은 돈을 이렇게 자본이라고 부르죠. 주주들이 모은 돈뿐만 아니라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돈, 이익잉여금까지 포함해서 다 자본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회사 재산 중에서 갚아야 될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자본은 회사 돈 중에서 주주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이렇게 주주들이 돈을 모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주, 얘네들이 이제 사원이죠. 앞에서 사원의 개념 뭔지 얘기를 했죠. 사원이라는 거는 회사에 출자한 자로서 회사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에서 사원은 주주라고 얘기를 해요. 주주들이 이제 회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돈을 모은 이 회사의 주인들, 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하진 않아요. 돈만 모아놓고 이거는 경영 전문가한테 맡겨. 경영 전문가가 누구냐? 걔가 바로 이사예요. 이사라는 놈한테 돈을 맡겨갖고 이 이사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나중에 가서 출자한 비율대로 나눠가는 구조. 그게 이제 주식회사예요. 뭐 다른 종류의 회사도 다 그 구조는 마찬가지지. 자,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이사를 어디서 뽑느냐? 주주총회라는 기관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평상시에는 이사들이 회사에서 경영활동을 해요. 주주들은 회사에 잘 나오지 않아. 주주들은 여러분이나 나같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지금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사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 됐다고 삼성전자 본사에 가갖고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잖아. 평상시처럼 똑같이 행동하잖아. 그냥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평소에는 회사에 관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얘네들이 한 번씩 모여갖고 다수결로 의사결정해주고 집에 가요.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회의체, 그거를 주주총회라고 불러요. 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지. 돈 낸 놈들이 일할 놈 뽑아야 되겠지. 내 돈 맡아서 일할 놈 자기가 직접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총회라는 회의체에서 이사를 뽑아요. 그럼 이 이사가 경영활동을 해서 번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구조다. 자, 근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직접 경영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경영활동을 하긴 하는데 이사라는 사람이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사는 이사회라는 회사의 기관의 구성원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은 이사회야. 하나의 회의체. 그게 이제 회사의 기관이에요. 근데 이사라는 사람은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요.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로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그 중에서 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을 해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도 하고 얘는 집행기관이고 얘는 의사결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경영에 관한 그 회사의 업무 집행기관이야. 대표이사나 이사회나. 이사는 이제 기관은 아니죠. 이사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회를 구성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사회라고 말할 뿐이지 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예요. 그런데 역할 분담은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고요. 이렇게 주주들 돈을 많다 갖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이사, 그러니까 이사회나 대표이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네들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주들이 이사를 뽑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암만 믿어도 100% 믿을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맡긴 돈을 엄한 데다 쓰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이사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맡긴 돈 갖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업무 집행은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연말에 한 번씩 회사의 경영사항을 보고하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 경영성과 관련해서 이익 배당을 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회계에서 부정을 저지르는지 않는지 이런 데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의심이 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주들이 직접 나서 갖고 이사를 감독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회사에 나가서 출근해서 직접 업무 집행하기도 시간이 없어갖고 회사에 출근도 안 하는데 얘네들 하는 걸 어떻게 감시하고 있어요. 회사 바깥에서 감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사들의 업무 집행이나 회계가 위법하지 않은지를 감시해 줄 사람을 하나 뽑아요. 또 주주총회에서 뽑는 거예요. 걔를 감사라고 불러요. 감사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조직은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회사 바깥에서 요 주주들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죠. 자,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 됐죠.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을 균일한 단위로 쪼개놨어요. 소유지분.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균일한 단위로 쪼개놨어. 자, 우리 만약에 하나의 친구하고 동업을 한다고 쳐봐. 친구하고 둘이서 동업을 해갖고 치킨집을 하나 한다고 쳐봐요. 치킨집 하는데 자본금이 1억이 들어. 근데 내가 7천만 원 되고 친구가 3천만 원 됐어요. 그러면 치킨집에 대한 소유권은 그 친구랑 나랑 둘이 나눠 갖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소유 지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70%, 친구가 30%. 소유 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소유 지분은 이렇게 하나로 뭉탱이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유 지분을 균일한 단위로 쪼개놨어. 그리고 그 하나의 단위가 주식이에요, 주식. 왜 이렇게 쪼개놨는지는 조금 이따 주식회사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주식은 양도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거는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의 자유를, 주식 양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련해놓은 제도가 주권이라는 거야. 주권. 주권이라는 거는 주식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이죠. 주식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잘 사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돈은 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얻어야 되니까 잘 사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하면은 잘 사거든. 사람들이 잘 사는 거는 파는 사람들 파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는 좀 이따가 주식회사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주주의 경우에는 소유 지분이 주식이라는 세분화된 단위로 쪼개져 있다. 그리고 세분화된 단위는 주권으로 표창이 돼갖고 유가증권화돼 있어서 쉽게 양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 이유는 이따 주식회사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권을 통해서 주식은 자기 소유 지분을 쉽게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다시 회사 입장으로 와봐요. 회사는 평상시에 이 이사들이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기관이지만 그냥 이사들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이사들이 경영을 맡아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와 관련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경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이사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는 부분도 약간 있어. 자, 아까 설명을 할 때 대표이사나 이사회 둘 다 업무집행기관이다. 근데 둘 사이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결정된 의사를 집행을 한다. 집행은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냥 집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도 일부 행사는 하긴 해.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어떤 사항을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느냐? 우선 이사회로부터 결정을 위임받은 사항, 이건 대표이사가 해요. 그리고 일상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해. 자, 그러니까 위임받은 거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어차피 이사회 권한을 띄워준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둘 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역할 분담을 보면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일상적인 건 대표이사가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경영에 관한 거는 이사들이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경영을 하기 위한 그 밑바닥을 깔아주는, 그러니까 아주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근간을 이루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요. 예를 들어 이 근간을 깔아준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하고 합병을 한다. 이런 거. 이거는 합병 자체는 그게 경영활동은 아니죠. 일상적인 경영활동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경영 외적인 거,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경영 외적인 거는 주주총회에서 한다. 그냥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총회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회사의 구조를 관한 결정을 하는 거, 그리고 주주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건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지금은 개관이니까 매우 중요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 중에 회사의 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도 있지만 주주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대표이사가 이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를 왜 했겠어요? 돈 벌려고 투자했지. 돈 벌려고. 근데 돈 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익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잖아? 그러면은 그 돈을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해줘요. 근데 배당을 할 때 번 돈 전체 다 배당한다. 이게 아니야. 번 돈 중에서 일부는 배당을 하고 일부는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얼마를 배당받고 얼마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회사에 남겨놓을지, 이거에 관한 결정을 누군가가 해야 될 거야.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기본적으로 주주가 해요. 주주가. 이익 배당에 관한 결정.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 그 다음에 이익 배당에 관한 결정, 뭐 이런 것들 주주가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주주가 이익 결정할 때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아까 주주총회에서 한다 그랬죠? 근데 주주총회는 개념적으로는 상설기관이야. 주주총회라는 기관이 회사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항상 회의를 하고 열려 있지는 않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 선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3월 중순쯤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올해 이익 배당 얼마 받고 얼마는 회사에 유보해 놓을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마다 대표이사가 한 번씩 불러요, 주주들을. 소집 통지서를 보내갖고, 주주님들, 지금 이사가 임기가 만료돼갖고 새로운 이사를 뽑아야 됩니다. 한번 주주총회 모이셔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회사 대강당에 한번 모이셔갖고, 이사 선임 결의를 한번 해주세요. 이사 선임은 주주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집 통지를 해서 모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익 배당을 해줄 주주도 결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주총회를 소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익 배당을 받을 주주가 누군지를 판단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회사 바깥에서는 주주가 자기 회사에 대한 소유권인 주식을 주권에 표창해 갖고 계속 양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주식의 양도는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 있으면 이루어져요.
주식 양도 합의하고 주권만 넘기면은 주권 받은 놈이 바로 주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바깥에서는 주주는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얘네들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익 배당을 할 주주를 결정한다거나 그러려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렇겠죠? 어떻게 알아 근데? 주주가 회사 바깥에서 주권 교부를 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을 법이 마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련해둔 제도가 주주명부예요. 이건 뭐냐? 주주가 계속 바뀌고 있죠? 새로운 주주, 회사에 와서 이름 적어놓고 가라는 거야. 여기다 이름 적어놓은 주주만 회사는 주주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지. 아까 주식, 양도, 주권의 교부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죠? 주권 교부 받으면 주주가 된 거야. 주식 양도 합의하고 주권 교부 받았으면 주주가 된 거예요. 하지만 주주명부에 가다가 이름 적어놓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주주로 취급을 못 받아요. 이익배당도 못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가고 회사한테 주권 들고 가서 내가 주식 양도 받은 새로운 주주다. 그러니까 내 이름 여기 적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해서 여기다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 그걸 명의개설이라고 불러. 명의개설. 명의개설을 해야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명의개설 업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그냥 등장. 주주들이 계속 바뀌는데 뻔질나게 와갖고 대표이사한테 명의개설 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표이사가 지금 경영활동하기에도 머리가 골머리가 쓰는데 이거 이름 적어주고 있으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명의개설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이 명의개설 업무만, 이름 적어주는 업무만 대신 하도록 해요. 우리나라에서 명의개설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3개야. 증권예탁원이랑 하나은행이랑 국민은행. 이 3개만 할 수 있어요. 걔네들한테 맡기면 돼요. 자, 그리고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는데 정관이라는 건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에요. 회사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적용되는 근본 규칙이 하나 있어야 돼. 하다못해 조기 축구에도 회칙이 있어요. 회칙, 그렇죠? 회비는 얼마로 한다. 그 회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 몇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회칙이 있잖아요. 정관에도 회사도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회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 이 정관이라는 거는 회사 내부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 규범이에요. 우리 이거 앞에 상법의 법원에서 배웠죠? 그리고 이거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회사의 조직은 거의 갖춘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이따 배울 거지만 주주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거래계에 등장해갖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회사의 명의로. 자, 그러려면 회사가 거래계에 등장해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하려면 거래 상대방한테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가 누구인가죠. 우리 사람은 그냥 이런 육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정엽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냥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그건 뭘 통해서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 삼성전자 그 강남역에 있는 건물을 보고 법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알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건물이라는 게 삼성전자 건물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 보고 법인격이, 주주와 법인격이 독립된 하나의 법인이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는 없어요. 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등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에다가 중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상호라든가 이 회사의 목적이 뭐라든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누군지 이런 걸 해야 이 법인이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은 그 법인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누구인가죠. 이런 거겠죠.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회사하고 거래를 하려면 대표이사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대표이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회사하고 걔 찾아가고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죠.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거 대외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이 등기예요. 그리고 회사가 이 조직을 다 갖추고 이렇게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법인격을 취득을 해요. 등기를 했을 때부터. 그래서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회사 내부적인 거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회사가 이제 거래를 하죠. 거래 상대방이랑. 이제 영업 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회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채권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등장인물이에요.
채권자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회사에 대한 채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매출 채권이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 채무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 못 받고 있으면은 회사에 대해서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영업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채권자다라고 하면 매출 채권, 채권자를 생각하진 마세요. 여기서 채권자라고 하면 그냥 은행을 생각하세요. 은행. 회사에 대해서 장기 운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 그 사람을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쉬워. 그래서 10년 정도, 변제기 10년 후로 해서 대출을 해준 은행,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매출 채권의 채권자는 그냥 거래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 상대방. 영업 거래를 하다가 생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쉬워. 그리고 회사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법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법원이라는 건 언제나 등장하죠. 분쟁이 발생하면은 소송이 걸릴 거고 그 소송에서는 이제 법원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회사법에서 나오는 법원 요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거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회사법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회사 내부적으로는 뭐 얘가 하든 얘가 하든 얘가 하든이겠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회사가 할래? 거래 상대방이 할래? 라고 했을 때 누가 하는 게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 공평한지 그거는 법이 대부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공평한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한 경우 우리 법원에다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요.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주가 일정한 경우에는 회사한테 내 주식 회사 네가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주주한테 그 주식을 사가야 돼. 그게 뭔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워요. 근데 내 주식 사가라고 청구하면 회사는 살 의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얼마에 사가야 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매수 가격을. 매수 가격은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를 한 주주하고 회사하고 협의로 결정을 해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면. 그럴 때 법원이 나서요. 법원이 나서서 협의 가격을 결정을 해줘요. 주식 매매 가격을 누가 정할지 불분명할 때 법원이 나서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법원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회사에 나오는 지금 중요한 개념들은 거의 다 본 거예요. 등장인물, 등장 개념 중요한 거 다 본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A 회사라고 부를 거예요. A 회사. 이걸 저는 이제 미니맵이라고 불러요. 우리 스타크래프트 게임 보면은 미니맵 나오죠? 밑에. 그것처럼 여기 이제 회사의 전체 개념을 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미니맵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매 시간마다 제가 그려놓고 할 거예요. 거의 목차기도 하고, 책에 목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우선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회사법, 뭐 어떤 법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그럼 회사법에서는 주로 어떤 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한 규정들이 있는지 그걸 보자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회사와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정들이 많아요. 회사가 이제 거래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죠. 이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정들이 꽤 상당히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지. 회사가 거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니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볼까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 회사에 일상적인 거래를 하면 거래하는데 그 거래와 관련돼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하는데 배추 가게를 누구를 선정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배추를 납품받을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 그냥 대표이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만 한다 그랬잖아. 배추 가게 아저씨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누구하고 거래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이사회 결의에서 받진 않아요. 대표이사가 그냥 결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운영자금이 필요하면은 은행 가서 돈도 빌려와야 되죠. 근데 돈 빌리는 것도 대표이사가 필요하면 그냥 가서 돈 빌려오는 거야. 아주 큰 규모가 아닌 이상. 큰 규모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 393조에 나와요. 대규모 재산의 차입의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명시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일상적인 건 대표이사가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대표이사 의사결정을 할 때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 회사가 정관에다가 1억 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이사의 승인받아서 해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관에 그렇게 정하면 대표이사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아까 정관 뭐라 그랬어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범이다. 그랬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규정을 따라야 돼요. 주주들이나 이사들이나 뭐 감사나 다 정관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대표이사가 1억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대표이사는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대표이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의 승인을 안 받고 한 거야. 정관에 위반해서 한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거예요. 그렇겠죠? 정관에 위반했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무효가 되면 자기 입장은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저 회사한테 빌려준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효가 되면 회사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 받아갔노? 대표이사? 대표이사 도망갔으면 어떡할 건데 그거. 만약에 대표이사가 책임 재산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 거래가 무효가 된다는 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항상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얘는 유효를 주장할 거예요. 그래 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랑 거래를 했는데 그게 무효가 된다 그래 봐.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 거래가 유효가 되면 전제로 해서 많은 자기가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해서 무효가 된다고 생각해 보라고. 피해를 입을 거 아니야. 손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래가 무효가 되는 건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얘는 유효를 주장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유효로 다루는 게 좋을까? 무효로 다루는 게 정당할까요? 우리 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이 결론을. 얘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근거를 이렇게 둘 거예요. 아니, 회사가 회사 이익 보호를 위해서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이렇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관에 특별히 1억 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이사의 결의를 받아서만 할 수 있지 대표이사 너 혼자는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을 뒀으면 이게 효력이 있어야지. 다시 말해서 이 정관 규정에 위반된 거래를 했으면 그게 무효가 돼야만 회사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회사가 이익 보호를 위해서 굳이 정관에 이런 규정을 뒀는데 그걸 위반한 거래를 법이 다 유효하다고 인정해주면 회사가 이익 보호를 어떻게 하냐. 회사의 이익 보호를. 그거 무효라고 봐줘야 될 거 아니야. 회사는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상대방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그런 정관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거는 회사 니네들 사정이고, 그리고 그런 정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관을 위반해서 했으면은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지 않냐. 회사 측 잘못이지. 아, 왜 회사 측이 잘못한 걸? 그건 내가 또 알 수도 없는 건데 그걸 왜 내가 무효로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걸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이거는 정관에 위반했더라도 그건 유효하다.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걸 무효화시키면 어떡하냐. 이건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 언뜻 그냥 생각 들게 누구 말이 맞아요? 1번, 2번. 1번, 2번. 자,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얘 말이 좀 타당성이 있지. 더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효해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는 거는 얘가 선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고 대표이사가 그 정관에 위반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봐줘요. 그런데 얘가 예외적으로 악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그걸 위반해서 자기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취급을 해줘요. 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의 회사와 상대방 간의 이해관계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 근데 이 부분 대부분 선의냐 유효하다. 선의인 경우엔 유효하고 악의인 경우엔 무효다. 그러니까 뭐 중과실이 있는 선이 어떻게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 나오는 거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것도 뭐 중요성을 따지면 이게 1등, 이게 2등이에요. 이건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회사와 이사의 이해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는 이게 경제적 실질로 보면 주주와 이사 사이의 이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주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회사 이익을 뭐가 한다는 거는 회사의 재산이 커진다는 얘기죠. 회사 이익이 된다는 건. 근데 회사의 재산 중에서는 우선 채권자가 받아가고 나머지는 주주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 재산은. 근데 채권자가 받아갈 돈은 딱 정해져 있지. 원금이랑 이자 이걸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재산이 커지면 회사 재산이 커지면 주주 재산이 커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주주의 이익에서 반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고요. 법률 형식으로는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회사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회사에 대해서 임무 혜택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본질은 주주한테 뭔가를 잘못하는 거지.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거니까. 회사의 이익에 반하면 결국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회사 또는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이건 대부분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이사의 의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관주의 의무죠. 이사는 회사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진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경업금지 의무, 그 다음에 자기거래금지 의무, 회사기획유형 금지 의무. 이렇게 있는데 앞에 거 2개가 중요하죠. 경업금지 의무라는 건 우리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에서 배웠죠. 이사도 회사와의 관계에서 경쟁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경쟁 영업을 하면 회사가 얻을 이익을 주주가 가져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이사가 가져가게 될 거고, 그러면 회사에게 손해가 되고 주주에게 손해가 되니까 경업행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거래 금지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돼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자기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한테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거래 상대방인 이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회사법의 핵심 테마들이에요. 다. 자기거래 금지 의무, 경업 금지 의무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의무에 위반했을 때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요. 손해배상 책임, 핵심 테마죠. 그리고 또 제3자한테도 책임을 지기도 하고, 뭐 자본금 충실 책임이라는 것도 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 나올 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와 누구와의 이해관계 대립이냐? 요거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을 해결하는 규정이 많아요. 요거는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이건 뭐냐? 자, 회사의 재산이 이렇게 있죠? 요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채권자와 주주. 자, 주주, 회사에다가 돈 투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회사가 이 돈 갖고 영업을 하면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는 배아닥을 받고 나머지는 유보해서 또 회사에 영업자금을 쓰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투자한 이유는 하나예요. 돈 벌려고. 돈 버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1년마다 한 번씩 이익 배당을 받는 방법이겠죠. 또는 두 번째는 마지막에 회사 이제 접을 때 자녀 재산 분배를 통해서 또 회사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로부터 돈을 빼먹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돈 빼먹는 거에 얘 관심이 있어요. 채권자, 얘도 회사 재산에 관심이 있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으로서만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 회사의 재산이 별로 없으면 책임재산 부족으로 돈을 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재산과 관련해서 제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얘는 이익 발생할 때마다 돈을 빼먹고 싶어. 그런데 얘가 돈을 너무 많이 빼먹어갖고 이 재산이 별로 없으면 얘는 책임재산 부족으로 돈을 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주주가 회사하고 자본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주가 회사한테 돈을 낼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 돈을 빼먹을 일이 있다거나, 낼 일이 있다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출자를 하는 경우죠. 회사 설립 시에 돈을 출자를 하기도 하고, 출자라는 거는 투자금, 회사의 장사 미천을 주주들이 회사에 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자를 한다는 거예요. 출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낼 일이 있다는 건 이제 출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빼먹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빼먹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익 배당이죠. 뭐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익 배당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돈을 낼 때나 돈을 빼먹을 때나 회사의 일정 부분, 회사의 재산 중에서 부채 빼고 요 자본금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회사에 남겨놓고 빼먹거나 아니면은 돈을 낼 일이 있으면은 그 일정 부분만큼은 반드시 회사의 현금으로 입금이 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겠어? 얘가 돈 빼먹을 때 왜 이렇게 한다고?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회사 재산이 있는데 우리 재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근데 부채 얼마야? 200만 원. 200만 원 부채야? 그럼 800만 원 선에서는 주주 몫이네? 800만 원 선에서는 주주가 다 언제든지 다 빼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800만 원 다 빼먹은 상태에서 20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회사가 장사를 하다 장사가 조금만 잘못되면 책임재산 부족의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채권자가 침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재산 중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요 회사 주주 몫에 해당하는 돈이더라도 일정 부분은 남겨놓고 빼먹거나 하라는 거야. 반드시 남겨놓으라는 거야. 일정 부분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원칙을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주주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된다 그랬죠.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될 때 다수결로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 다수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에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주주한테는 이익이 되고 소수주한테는 손해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 중에서 대주주 지분 비율만큼은 대주주한테 이익되고 소수주주 지분 비율만큼 소수주한테 이익이 되고 이런 게 대부분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분 비율대로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이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게 소수주주의 주식 가치를 대주주의 주식 가치로 이전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구체적인 건 나중에 봐요. 나중에. 소수주주의 부가 대주주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삼성물산이랑 그 제일모직이랑 합병하는 거 지금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야. 그게 합병 비율 결정을 할 때 그게 뭔가 불공정하게 해갖고 소수주주엔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대주주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나중에 합병 배울 때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요거에 관한 테마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제일 중요한 건 요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요 4개 정도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회사법 규정들이 요걸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자, 이게 회사법 개관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죠. 회사의 개념 요소. 회사라는 거는 영리, 법인이에요. 영리성과 법인성을 갖추면 회사가 되는 거예요. 공동기업으로서 회사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회사의 개념 요소가 현대적 의의. 여기서 영리성 이렇게 해서 나오죠. 조문을 보시면은 169조에 나오죠. 회사는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영리성과 법인성 이 두 가지가 회사의 개념 요소예요. 우선 영리성부터 보시죠. 자, 우리 영리성이라는 거는 우리 상법 총칙에서 한번 배웠죠. 당연상인을 개념 정의하면서 영리성 한번 배웠어요. 거기서 영리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윤 획득의 목적이었죠.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 영리성이 인정이 됐어요. 우리 당연상인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행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6조 각호의 행위와 영업성, 요게 상행의 개념 요소였죠. 근데 영업성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눴죠.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 여기서 영리성 나왔었잖아요. 영리성,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돈 벌 목적으로 뭔가 46조 각호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상행위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서의 영리성도 이윤 획득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윤 획득의 목적. 그런데 회사법에서 회사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은 상인의 개념 요소의 영리성하고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 이윤 획득의 목적에 더해서 사원들에게 이윤을 분배할 목적까지 있어야 돼요. 분배할 목적. 이것까지 있어야만 영리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사가 거래를 한다. 이거 돈 벌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를 해서 번 돈을 회사의 사원들인 주주들에게 나눠줄 목적까지 있어야 돼요. 지분의 비례해서요.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줄 목적까지 있어야만 영리성이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인은 될 수 있지만 회사는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한다. 서울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겠죠? 서울시 소유의 땅을 갖고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주차장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는 상인이 될 수는 있어요. 왜? 주차장 영업을 왜 해요? 돈 벌 목적으로 하죠. 이윤 획득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영업성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가 상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거래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회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윤 획득의 목적은 있지만 이윤을 분배할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울시의 사원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서울 시민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은 왜 하겠어요? 돈 벌 목적으로 하긴 하는데 돈 벌어서 거기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고. 서울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서울 시민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이윤을 사원들에게 분배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법인은 회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윤 분배의 목적까지 있어야 영리성이 인정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영리성. 그럼 법인성. 우리 회사법은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나누고 있죠. 모든 회사를 다 법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법인으로 했느냐? 자, 법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회사가 회사의 사원과 독립된 법인격의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여기서 지금 회사법 통칭이니까 그냥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는 99% 다 주식회사만 할 거고 문제도 99% 주식회사에서 나오니까 그냥 주식회사를 전제로 해서 설명은 다 할게요. 자, 주주와 회사가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왜 법인격을 독립을 시켰을까? 회사를. 그냥 주주의 법인격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 왜 안 될까?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법인격을 독립시킨 이유는 법률 관계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법인격이 독립이 되면 회사와 거래하는 자, 얘는 그냥 회사의 대표기관에 대표권만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권만 인정이 되면 이 거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되죠. 자, 그런데 회사하고 주주하고 법인격이 독립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회사가 거래를 할 때 거래 명의를 주주의 이름을 다 써야 돼. 거래 명의에다. 우리 진짜 조합을 생각해 보세요. 조합이 법률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조합원 이름 다 써야 돼. 조합원 이름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얘의 그러니까 대표 조합원 해서 그런 표현으로 해서 대리 관계를 표시한 다음에 대표 조합원이 기명날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아니면 조합원들이 다 하든가. 물론 A 조합 대표 조합원 갑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조합원한테 효력이 귀속되긴 하죠. 귀속되긴 하는데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판례가. 이따 나중에 어원법 시간에 나올 거야. 이렇게 이름을 다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법인격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원명을 다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사원 중에 일부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이 법률행위인데 이 당시에 사원 중에 한 명이 의사무능력자였다. 그럼 이 법률행위가 전체적으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일부 미성년자였다. 취소 의사 표시한다.
너무 번거롭다고. 근데 회사의 법인격을 독립시켜버리면은 그런 일이 없죠. 첫 번째, 법률관계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성을 인정을 한 거예요. 더 큰 목적은 두 번째야. 어떤 목적이냐?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는 항상 책임재산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가 권리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돈 떼일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재산이 얼마인가는 항상 중요한 거야. 근데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책임재산이 얼마인가 중요한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채권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도 중요해요. 책임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더 많으면 이건 자기 채권과의 관계에서 책임재산은 부족한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요. 회사의 책임재산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어렵다면. 자, 그런데 주주의 채권자까지 다 회사의 책임재산에 들러붙어 갖고 책임재산 나눠 먹자라고 하면, 그러면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책임재산 부족의 염려가 있어서 불안해서 회사하고 거래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독립돼 있다면 주주의 채권자는 주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할 수 있고, 회사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채권자로 한정이 돼요. 그래서 회사의 채권자는 안심하고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주들의 수많은 채권자가 여기 다 달라붙어 갖고 강제 집행을 시도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불안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회사 채권자가 회사와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법인격을 독립을 시킨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요거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송 교수님 책에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 법인격 부인론을 설명을 할 때도 요게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어서 봤어요. 자, 법인성 모든 채권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회사에서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배울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 요건 매우 중요한 테마니까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 저것도 뭐 개관이니까 자체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법인격 부인론, 이건 중요한 테마예요. 이건 뭐냐? 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주주가 이렇게 있죠. 자, 회사에 채권자가 있어요. 자, 법인격 들어가기 전에 주주 유한 책임에 관해서 우선 잠깐 볼게요. 좀 기본적인 개념인데, 주주 유한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주주는 출자하기로 한 돈에 한정돼서 회사에 대해서 출자 의무만 부담한다. 주주는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주주 유한 책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사가 설립되거나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해요. 나는 여기다가 얼마 출자를 할게. 그런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그 금액을 출자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금액은 딱 한정돼 있어요. 얼마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게 딱 한정이 돼 있어. 그만큼만 회사에 대해서 출자를 할 의무를 부담해요. 회사가 앞으로 거래를 하겠죠? 그 돈 운용을 하면서 거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래를 하면 채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게 주주 유한 책임이라고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해야 되는데, 법인격 부인론을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법인격 부인, 그러면 주주가 직접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책임 재산은 회사의 재산으로 딱 한정이 되겠죠. 주주의 개인 재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주주 유한 책임이야.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건 뭐냐? 회사가 주주 개인 기업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주주의 개인 기업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될 때, 그럴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주주 유한 책임을 부인하고 주주로 하여금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책임을 인정을 하는 거.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부인론의 개념은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대표적, 우리 상법에 용어를 잘못 정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용하고 용어하고 잘 안 맞는 게 많이 있다고. 우리 상총상에서는 개입권이 그랬었죠. 개입권이 뭐 잘 안 맞는다기보다는 그거는 서로 다른 내용에다가 개입이라는 용어를 다 붙여놔갖고 우리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잖아.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내용하고 용어하고 안 맞는 게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이죠. 아까 봐본 주유한 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만 부담하지 회사가 채권자한테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직접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유한 책임이라고 그랬죠. 법인격 부인론은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경우에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변제한 책임을 부담하는 거.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법인격 부인은 내용 들어보니까 지금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이지. 그죠? 그러면 주주 유한 책임 부인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으면 되는데 이름을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정해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혼란에 빠지기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되니까 어쨌든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 법인격 부인에 의의받죠? 그럼 어떤 요건 하에 법인격을 부인하느냐?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요건을 보자고요. 자, 지금 이 법인격 부인론 요건이랑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책에는 이철성 교수님 서술 방식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철성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지금 이런 서술 체계를 따라요. 근데 성일 교수님께서는 법인격 부인론을 일반적인 거랑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하세요. 법인격 부인론을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기본적인 걸로 설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성일 교수님 서술 방식대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요건 하에 인정이 되느냐? 우선 첫 번째로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돼요. 이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채권자가 회사하고 거래를 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야. 채권자하고 거래를 했어. 근데 회사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봤더니 이 회사는 1인 주주야. 주주가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얘는 이 회사를 통해서 번 돈으로 BMW 타고 다니고 저기 강남의 대치동에다가 그 큰 아파트 막 5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별장도 하나 따로 있고 와이프랑 막 해외여행도 놀러 다니고 막 그래. 이 회사 통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 흥청망청 써. 그런데 회사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어. 다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재산은. 다시 말해서 회사가 이 주주의 1인 주주의 개인 기업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얘가 회사 돈을 아무 때나 그냥 빼갖고 자기 개인 돈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회사 운영자금 부족하면 자기 개인 돈 회사에 넣어갖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사회나 뭐 주주총회 열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회사에 관한 의사결정 지 맘대로 다 해. 이렇게 1인 회사가 배후에 있는 주주의 1인 기업처럼 운영이 될 때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 회사는 무자력이어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얘가 회사라는 제도를 채무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한 채무도 주주가 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 실질적인 정의에 맞잖아. 그런데 아까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 이걸 이용해갖고 주주 유한 책임을 이용해갖고 돈은 안 갚고 회사에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자기 혼자 다 갖고 이거는 법인격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라고. 유한 책임을 남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법이 철퇴를 가하는 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이 되는 건 첫 번째는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돼요.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주주가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지배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거 열지도 않아요. 그리고 회사 의사결정 얘 주주 혼자서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따라서. 이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이 혼용돼 있어야 돼요. 책임 재산이 분리가 안 돼 있어야 돼요. 책임 재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 돈 주주가 마음대로 빼다가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하면 주주가 회사에 운영자금 넣어갖고 회사 운영하기도 하고 책임 재산이 혼용돼 있어야 돼. 그러한 경우에는 분리돼 있던 법인격 이거를 분리를 안 시키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주주한테 책임을 인정한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여기서 본 요 요건들은 객관적 요건이에요.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주관적 요건, 이게 우선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인가? 요거부터 검토가 돼야 돼요.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주가 회사를 채무 면탈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목적, 이럴 주관적인 의사, 이걸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주가 회사를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이용할 의사, 그런 거예요. 주관적 목적이 요구가 되느냐? 통설의 경우에는 주관적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판례는 판례 문구 중에 중요한 채무 면탈의 수단을 이용할 목적 이런 게 요구하기도 해. 근데 판례가 요거 없으면은 법인격 부인 절대로 인정 안 해.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거를 보충하기 위한 문구로 그냥 쓴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가 돼요. 중요한 요건은 아닌으로 취급하지는 않아. 판례도. 통설의 경우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고요.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효과로서 주주는 그 해당 사안에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게 효과예요. 이름이 법인격 부인론이라 그래갖고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이 없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상실하는 그런 걸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 그 해당 사안에서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주주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정도의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이에요. 효과.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보시면 첫 번째로 불법 행위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느냐. 회사가 거래관계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채권자한테 연대 책임을 져준다. 이건 뭐 당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사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이거에 대해서도 법인격이 부인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모든 학설이 다 불법행위 채무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오히려 불법행위 채무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으로 인정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봐. 왜냐하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이 경우에는 거래상의 채권자, 얘는 회사의 책임재산이 어떤지 우선 살펴보고 책임재산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거래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얘가 재산이 혼용돼 있고 뭐 무자력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거래 안 하면 그만이었잖아. 그런데 불법행위 채권자는 어때요? 회사가 뭘 실수를 해갖고 뭐 빵 터져갖고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얘가 회사의 책임재산 보고 회사의 책임재산 부족했으면은 나 불법행위 안 당할 기회가 있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자 필요성은 더 크다. 그래서 불법행위 채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법인격이 부인될 때 회사와 아까 효과분에서 얘가 책임을 대신 진다 그랬죠? 주주 유한 책임 부정된다 그랬지? 이때 회사와 주주가 부담하는 책임의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회사는 당연히 책임을 지죠. 회사는 당연히 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주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인격이 부인되면. 그래서 회사와 주주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여기 적용범위로 돌아와서 회사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주주한테도 확장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근데 이거는 확장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회사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 그럼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걸로 주주 재산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안이면은 주주 상대로 해서 별도의 소송을 해갖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주 재산에 그걸 갖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회사에 대한 판결만 갖고 바로 주주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판력도 마찬가지지. 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그 기판력이 주주한테까지 확산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주주한테 별도로 소송을 했을 때 주주와의 소송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어요.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건 당연해요. 자, 왜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채권자인데 회사에 대해서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주장 입증 뭘 하면 되겠어요? 대출했다. 이것만 주장하면 되잖아. 주장 입증하면 되잖아. 대출했다 주장하고 증거로 대출 계약서 그것만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잖아. 얘한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사한테 대출했다 대출 계약서 제출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요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와의 소송은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장 입증 사실이 완전히 달라요. 요게 전혀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이 판결의 효력을 얘한테 미치게 할 수는 없죠. 얘는 요걸 다퉈갖고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데 기판력은 미치지 않아요. 기판력, 집행력 다 미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거 보시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자, 지금 법인격 부인은 회사와 주주가 있는데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거. 요게 법인격 부인론이었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은 뭐냐? 이런 거예요. 회사와 주주가 있죠. 주주의 채권자가 있어요. 주주의 채권자. 주주의 채권자는 주주의 재산에만 강제 집행할 수 있지 회사의 재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다시 말해서 회사가 주주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죠.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해요. 자, 근데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 되는 경우는 회사가 주주의 채권자에 대해서 주주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변제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야. 이거 방향이 좀 반대죠? 언제 이런 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경우에요. 주주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을 해요. 전 재산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책임 재산이 없게 되겠지. 그럼 채권자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 자기가 강제 집행하려고 했던 영업 재산이 지금 회사로 옮겨갔으니까 회사한테 채무 이행을 구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주주와 회사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채권을 갖고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채권을 갖고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에요. 자, 이거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영업재산을 전부 현물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출자한 자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 어디서 본 적 있죠? 남성사 판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에서 봐였던 남성사 판례. 갑이라는 사람이 남성사라는 이름으로 볼트, 너트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가 직원이 감전사를 당해갖고 얘가 그 직원 유족에 되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됐잖아요. 그 경우에 얘가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업재산을 출자해갖고 남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라는 걸 설립했을 때 회사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거 우리 앞에서 봤었잖아. 상법 총칙, 영업 양도 부분에서. 그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때 나중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거 나올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에요. 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묻게 하는 게. 법인격 부인을 역적용, 이걸 인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인정 여부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을 역적용을 긍정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우선 부정설의 근거를 보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한 2개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첫 번째, 부정설의 근거.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이거는 회사의 법인성은 회사의 법인격은 주주의 법인격과 독립된다. 별도의 법인성을 갖는다. 법인격을 갖는다. 이 대원칙을 어기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러한 거 인정을 안 해도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지. 채권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부정설 입장에서. 첫 번째, 얘가 자기 영업재산을 전부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면 출자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식은 회사에 출자한 영업재산 상당의 가치가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 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충분하지, 굳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재산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회사한테 채무를 부담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 거예요.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이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산 명령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봐도 되고요. 두 번째 이건 넘어가고, 얘기 책에 나오니까 보죠. 우리 그 법에 해산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해산명령은 뭐냐면, 그 중에 그건 뭐냐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다가 어떤 회사 해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그럼 법원이 판결로서 그 회사를 해산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는 정말 말 그대로 법인격을 상실해. 해산돼 버리니까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해산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목적이 불법할 것, 목적이 불법한 경우, 이런 게 있어요. 목적이 불법한 경우. 그럴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갖고 법인격을 상실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라는 거는 이 목적이 불법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해당해서 해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이게 왜 부당한지는 여기 가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서 충분하다는 거야. 얘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현물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그걸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 제도에 의해서 채권자가 취소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럼 취소하면 책임져서 영업재산이 일로 돌아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설은 요거 다 타당하지 않다 그래요. 우선 첫 번째, 주식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거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실효성. 왜 없냐? 상장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할 수가 있죠. 상장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거래가가 나오잖아요. HTS 바로 켜보면 나와. 여러분들도 HTS 뭔지 아나요?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증권회사별로 그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증권 거래하는 전산 시스템. 그거 다운로드만 받으면 거기 들어가면 삼성전자 주식, 현대전자 주식 거래가 다 나와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시가가 나와. 그거 보고 이제 시가가 나오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하면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매일 사고 팔고, 삼성전자 같은 건 몇십만 주식 사고 팔리고 하니까. 자, 그런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 안 돼요. 조금만 해서 주식, 그거 살려는 사람도 없어.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의 관계에서 후순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회사의 재산이 되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 재산, 만약에 주주 재산으로 있을 때는 그거 팔면 바로 채권자가 돈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이게 회사 재산으로 돼버리면 요 재산에 대해서는 회사 채권자가 먼저 돈 받아가고 나머지만 요 주주 몫이란 말이야. 나머지만. 그러니까 주주의 채권자가 영업재산에 직접 강제집행할 때와의 비교해서 보면 그 영업재산과 관련해서는 회사 채권자보다 후순위로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얘가 영업재산을 바로 갖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거를 바로 강제집행을 한다면 여기서 경매된 돈에서 바로 얘가 채무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게 출자를 해서 회사 재산으로 돼버리면 요 영업재산 강제집행했을 때, 팔렸을 때 그 돈 갖고 회사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만 얘 돈이 되잖아. 근데 주주의 채권자는 요 주주 몫에서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영업재산 판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주주 몫 중에서 받아가게 되니까 얘가 영업재산 직접 갖고 있을 때 비교해서는 좀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죠. 그죠? 그게 회사 채권자의 관계에서 후순위 지위에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목적이 불법한 경우에는 법인을 해산 명령에 의해서 해산시킬 수 있다. 사회 설립 경우, 그러니까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해산시키면 된다, 이런 주장 여기서 했었죠. 근데 긍정설에서 이거 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해산 명령 사유 중에서 목적이 불법한 경우, 이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불법한 경우만을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의 존립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죠. 공익에 반하잖아. 그러한 경우만을 말한다는 거야.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거는 목적이 불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산 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개인 간의 거래 행위에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물 출자는 단체법적인 설립 행위죠. 단체법적인 설립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격 부인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자, 지금 판례 얘기는 거의 안 했죠. 판례는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지 마는지, 어떠한 요건하에 인정하는지 마는지 거의 안 했죠. 근데 판례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사안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주인데 A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A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주주죠. 근데 A라는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그래서 A라는 회사 돈 갚기 싫은 거예요. 얘가 대주주니까 A 회사가 돈 갚으면 그건 결국 자기의 손실로 돌아오잖아. 그래서 A 회사가 돈 갚도록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갑이 별도로 B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재산 일체를 B 회사로 이동을 시켜서 동일한 영업을 B 회사 이름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K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A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A 회사가 갖고 있던 책임 재산이 다 B 회사로 넘어갔어. 그리고 B 회사는 A 회사가 하는 거랑 똑같은 영업을 해. 주주 구성을 봤더니 똑같이 다 그냥 갑이야. 갑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이거 다 갑 회사네. 그리고 B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B 회사가 그때 뭐라 그래요? 그 A하고 B 회사하고는 법인격이 달라. 그건 A 회사한테 가서 물어봐. 나는 책임 안 져. 이런 식으로 주장하겠죠. 이러한 경우에 판례가 그랬어요. 이러한 경우에 다시 말해서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해서 B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리고 B 회사가 A 회사하고 동일한 영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B 회사가 A 회사가 법인격이 독립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이다. 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해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거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B 회사가 K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법인격 부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어요. 지금 방금은 B 회사가 채무 면탈을 위해서 새로 설립된 경우를 예로 들었죠. 새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똑같은 그 계열 회사의 다른 사정은 다 똑같고 기존에 존재하던 계열 회사에다가 책임재산,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 아니라 이전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똑같이 K가 B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것도 있어요. 새로 설립되느냐 아니냐만 차이가 있지 다른 건 다 똑같죠. 이러한 판례가 이제 주로 법인격 부인의 예로 들어지는 판례예요. 이철성 교수님은 법인격 부인의 특별한 적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왜 특별한 적용이냐?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경우 A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을 B 회사한테 인정시키는 거, 이거 법인격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법인격 부인이랑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거 법인격 부인하고 우리가 들었던 거하고 딱 들어맞나요? 법인격 부인은 뭐였어요?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주주한테 부담시키는 거였죠. 근데 이거 지금 B 회사가 A 회사의 주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갖고 법인격 부인론이 그냥 적용됐다 하긴 좀 어렵죠. 역적용은 주주가 부담하는 걸 회사한테 부담시키는 거였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철성 교수님은 법인격 부인론 적용의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서홍열 교수님은 요 판례를 요 구조에 그냥 맞춰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법인격 부인 한 번 하고 두 번째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지. A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를 그 주주에게 부담시켜. 법인격 부인론. 그리고 주주가 부담하는 거를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부담시켜. 역적용.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판례가 요걸 뭐 이런 식으로 적용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요게
법인격 부인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송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세요. 송 교수님은 법인격 부인론, 우리 요거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법인격 형해화, 요거 우리 법인격 부인의 일반론으로 얘기했던 요거 있죠? 법인격 요거 아니 요거 아니구나. 요거 역적용이구나. 요거 일반론으로 얘기한 거. 회사가 무자력인 경우에, 그리고 주주가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고 재산이 혼용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회사가 주주의 개인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 요거를 법인격의 형해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판례가 들었던 요 경우 있죠? 요 경우를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불러. 그래서 요건을 조금 다르게 보세요. 요 법인격의 형해화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근데 요 경우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송영렬 교수님의 분류 체계는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약간 혼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 법인격, 송 교수님께서 법인격의 형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두시고, 역적용 얘기는 별도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판례의 특수한 형태. 이 판례는 그냥 판례의 내용 그대로 나와요. 이런 사실관계 그대로 나오고, 판례가 이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법인격의 남용이다라고 판시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이 판례의 사안이랑 판례 그 문구 그거를 익혀두시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